네,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 토크 콘서트.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소중한 세 분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잡매치의 김성욱 대표, 유어피플의 김기경 대표, 우리 동국대 주소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이렇게 보이고요. 또 새롭게 또 뵈는 얼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취업 콘서트. 오늘 이 시간은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 해결 방안, 그리고 우리의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겠는데요. 이 세 분은 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요. 또 때로는 면접관으로서, 또 때로는 상담사로서 우리 취준생을 계속 만나니까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릴 텐데요. 취업 담당관이시고 좀 부담이 되실 텐데 과연 몇 점 정도의 본인 소개가 나올지 우리 김성욱 파트너부터 한번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용 전문법인 잡매치 대표이사 김성욱입니다. 오늘 차분하면서도 센 토크에 고급 정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 점수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죠. 네. 다음은 우리 동국대 우리 주서연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에서 취업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서현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기업 인사팀에서 채용 관련 실무 경험을 쌓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주요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고민 있는 학생들의 취업 방향 설정과 진로 설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업 캠프의 역할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성욱 대표님보다는 한 배가량 좀 길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유어피플의 우리 김기경 대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컨설팅 및 헤드헌팅 기업 유어피플 김기영 대표입니다. 현재 저는 또 폴리텍 대학에서 직업과 사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취준생과 몇 년 후의 모습인 경력자 모두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시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인사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떨리시나요? 어떻게 직접 인사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왜 1분 자기소개할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지 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 자기소개를 보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하셨나라고 학생들 혹시 피드백 올리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어떠셨나요? 우리 김성욱 대표님. 굉장히 네, 짧았습니다. 짧고 네. 본인의 자기소개는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짧고 굵게 처음부터 많은 걸 보여주면 면접관이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시나요? 본인 포함 세 분 중에서. 저는 말로 와이프한테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 선생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선생님께서는 본인 포함. 저도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기영 대표님.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럼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우리 주서연 선생님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취업 토크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취업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트렌드.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8대 스펙, 6대 스펙에서 불과 1, 2년 만에 8대 스펙, 이어서 10대 스펙이라는 이야기까지 가고 있는데 요즘 취업 트렌드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이 변했는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성과 순서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저희 어차피 토크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그래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김 맞습니다. 기자님. 보세요. 영화에 많이 나온 그 판타스틱 포나 네. 어벤져스가 와도 평범해 보일 정도로 요즘 취준생들이 엄청난 준비와 스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그 취업 트렌드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모든 세계에서 어벤져스와 판타스틱 포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프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하시는 게 현장에 계시니까 체감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 선생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언택트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떻게 화상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한 10몇 프로 정도는 벌써 화상 면접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거는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또 다른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몇 해 전만 해도 블라인드 채용이 막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과 더해서 또 비대면 면접 그리고 또 화상 면접, AI 면접이라고 하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김성수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대표님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 한 7년 됐죠. 네. 이제 7년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익숙한 기업들도 있고 계속 혼동을 겪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최근 이런 얘기들이 있죠. 뽑을 사람 없다. 아니면 뭐 취업할 기업이 없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이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디지털화 돼 간다라고 변화를 크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저희가 허심탄회한 이야기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해결 방안까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세 분은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 주소연 선생님. 학생들은 현재 취업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이제 잦아들길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토익 점수라든가 한국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전공 관련된 자격증 일정이 다 미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펙도 쌓기가 어려운데 또 기업의 채용 규모까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취업에 삼중고를 겪는다 이런 표현, 뭐 시름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코로나가 잠잠하게 돼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채용 시기와 규모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4월 22일 날 그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5급, 7급, 9급 공무원 일정을 뭐 7, 8월, 6, 7, 8월로 연기를 하고 네. 지방직은 원래대로 시행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겹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현재 시대 상황 아닐까요? 어떤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뭐 좀 뭐라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어떤 취업도 좀 미루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있지 않다라면 코로나19가 없는 상황이라서 본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가장 어떤 부분을 좀 힘들어할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대표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코로나 여파와 관계없이 앞선 두 분께서 네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이해도 없고 그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섞고 융합한다는 얘기들은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찾기도 어렵고 내가 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전공이나 학습이나 외국어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 혹은 그 기관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 그런 것들의 부재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렵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아직도 얘기가 조금 러프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보다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스펙의 평준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모두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토익은 무조건 만점이어야 되고 만점 선에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어학연수 무조건 갔다 와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또 어학연수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스펙들이 지금 평준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돌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스펙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스펙이 쌓여가는 거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취업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시는지를 여쭤보면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어려워했었어요. 그럼 지금 또한 자소서를 가장 어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이외에 어떤 경험,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 주소연 선생님? 일단은 스펙의 평준화가 상향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1급을 딴다라든지 산업기사가 있어도 기사를 따는 형태를 하는데 그건 학생들의 불안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오버스펙이 아니라 직무에 맞는 온스펙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스펙에 대한 걸 학생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상향 스펙이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좋은 경험이 무엇인지 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업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아니면 우리 헤드헌팅이라든가 취업 관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집중적인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잘 학생들은 알 수가 없으니 그죠. 새로운 다른 스펙을 찾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본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쪽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스펙을 올렸더니 합격이 됐다라고 해서 계속 스펙을 올리는 형태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또 기업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상향 스펙 평준화는 그래도 이제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일선에 학생을 지도하는 저희나 또 기업이라던가 취업 관련된 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무 정보의 한계성 학생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부닥쳐서 새로운 다른 스펙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의견 혹은 더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대부분은 동의하는 네네네. 말들이고요. 그렇지만 결국 기업이 찾는 인재는요. 일 잘하고 자기 회사의 문화와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펙의 상향화는 결국엔 불안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거나 자신이 없다거나 자기가 생각해도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인 겁니다. 제 생각에 자기가 전공하거나 공부해온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인다면 그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자기 전공 자격증을 따야 돼.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의 얘기들입니다. 자격증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근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취업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요새 통섭형 인재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한마디로 그 인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공학도 반대로 예를 들면 국문학교 전공의 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국문학과라든지 어문학 계열이 요새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국문학과니 분명히 이야기 잘하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문학과 관련된 채용이 없다. 근데 IT 쪽에서는 그래도 채용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IT로 분류되는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저는 국문학과에서 배운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 회사에서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IP, 즉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한다면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성욱 대표님의 의견까지 듣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죠. 또. 네. 저는 기업의 입장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이 지금 사람 안 뽑죠.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안 뽑는 거고요. 이 뭐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이란 건 뭘까요? 자, 경영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또 디지털화돼 있다 보면 일할 사람이 줄게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어떤 사람한테 포커싱을 할까 그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아까 스펙 얘기를 하시는데 좀 네. 저는 현장에서 스펙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제 스펙도 마찬가지로 토익 535점이라도 삼성전자 가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스펙은 제 볼 때 취준생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변명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스펙 안 되는 스펙으로 올리는 것 시간에 차라리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찾아서 공격하는 게 지금 글로벌 경쟁 위기 레드오션에서의 기업들이 찾고 있는 인재인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네네. 스펙 그러면 언제까지 스펙을 쌓을 건지 차라리 그 시간에 길 위에서 답을 얻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색깔이 계속 더 칠해진 가장 선명한 지원자를 뽑고 싶어하는 게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펙 쌓을 때까지 한번 쌓아보십시오. 기업이랑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좀 시원하게 발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서연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 분의 우리가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 세 분의 뭐 직군이 좀 살짝 다 다릅니다. 우리 주서연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과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김성욱 대표님은 공기업에 대한 어떤 면접도 들어가시고요, 맞죠? 면접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김기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헤드헌터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취업준비생을 만나고 계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선 선생님께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생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김 대표님의 말을 다 공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감 못하실까요? 학생들? 일단은 학생들은 만약에 스펙 이외의 것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 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 대표님이 말하시는 케이스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적은 성공 케이스보다는 보통 평범한 수준의 성공 케이스들을 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 스펙을 거의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펙 없이 채용이 되는 예를 들어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스펙이 아닌 특별한 스펙으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아마 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현재까지는 다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펙은 어느 정도는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을 쌓는 게 꼭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스펙을 쌓다 보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펙을 쌓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NCS라는 제도가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불필요한 스펙이다라고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스펙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특정 스펙으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함께 있어서 병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하실 말씀이 나오시면 예, 이제 저희 제가 토론이 좀- 뜨거워집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뜨거워져야 뭐냐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스펙의 네네. 무용지물이란 뜻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그 시간에 더 좋은 부분을 빛날 수 있는 청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보지 않는 스펙들에 대해 너무 심혈을 불안하니까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기본 스펙 정도만 갖추고 여기서 기본 스펙은 뭘까요? 토익 아니면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정도만 갖추고 나머지는 본인이 어떠한 인재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이 오히려 더 기업이 보고 싶어하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취준생의 스펙 준비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통받는 취준생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시간이 많이 남거나 돈이 많으면 스펙을 쌓으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라 그러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를 쓰라는 얘기지 스펙을 쌓지 마라 무용지물이라 그 뜻이 아니라 그래요. 필요한 곳에 써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기본 스펙만 갖춰도 된다. 그 얘기고 하나만 또 얘기를 네, 해드리면 저 같은 케이스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쇼입니다. 자, 쇼라는 얘기죠. 그 쇼를 마치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케이스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저 반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토익 535점에 자격증 운전면허 일종 보통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뭔가요? 쇼가 아니라 제 강점을 그 기업의 구매 포인트에 맞춘 것뿐입니다. 자, 이것도 쇼일까요?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경험은 그 기업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거지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 모든 거를 백화점식으로 팔으려고 해놓으면 제가 볼 땐 고통만 증가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요. 네, 김 대표님께서 네. 굉장히 이제 열변을 토해 주셔서 제가 약간 그 취준생 입장에서 조금 그래요. 힘을 실어드린다면 말씀하신 게 정말 맞습니다. 결국에 저도 조언을 드린다면 남들이 쌓은 스펙을 다 그 어벤져스 아시죠? 네. 타노스가 다섯 개인가요? 한 6개의 반지를 몸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취득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이 정말로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을 가고 싶다면 그 외국계에 맞는 외국어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AI 면접도 그렇고요. 앞으로 다가올 면접들은 경험을 중시합니다. 대학 다니면서 스펙 쌓느라고 자격증도 따고 영어도 했고 근데 80%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가지 90점, 100점을 맞고 그거에 대한 관련한 경험들을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요식업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든 그 관련 레스토랑 같은 데서 열심히 뭐 일을 함으로써 직무를 쌓고 그런데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러면 면세점이나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기업들에 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이런 경험들은 경력직과 네. 아르바이트생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영어 잘한다. 그러면 채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실시간에 어울리는 현실에 어울리는 스펙을 쌓으면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를 쌓으면 좋은데 학생들은 그럴 기회들이 잘 없습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직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선 몸으로 체득한 후에 나중에 직무를 읽고 이해해서 그거를 잘 스스로 흡수해서 그거를 실제로 인터뷰 때 써먹으면 그만한 인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건 명확성과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영어를 외국계 기업을 가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한 80%의 영어 정도 실력이면 정말 외국에 있던 뭐 존을 데리고 오겠죠. 그렇죠. 뭐 데이비스 데리고 오겠죠. 그런 것처럼 뭐 80% 정도, 80%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100%의 명확성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네. 영어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그 포토그래피를 만드는 그 ASML이라는 외국계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 보기 전에 프리 인터뷰를 영어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하기 그 직무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포함된 영어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프로의 어떤 집중성을 좀 어떤 강조를 한다라 그러면 그래요. 직무와 관련된 영어.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좀 욕을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알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김성욱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채용 방법. 그거는 정말 쇼라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도대체 학생들은 지금 취업 준비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내가 취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한 번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본 스펙은 다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필터링에 통과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잠시만요. 맞나요? 그 말씀? 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취업관으로서 네. 남들이 갖고 있을 남들이 준비하고 있고 갖고 있는 만큼의 스펙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51% 정도 동의합니다. 아, 애매하네요. 저 애매한 거 싫어하는데 우리 동의하지 팀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다음은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기본 스펙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 더 색다른 경험을 해야 내가 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색다른 경험을 찾다 보니까 이 색다른 경험이 평준화를 지금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의가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이 자, 이게- 색다른 경험. 자, 취준생 20대죠. 나라를 일으켰던 구국의 경험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색다른 경험이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 경험을 그 기업이 그 직무가 원하는 경험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이상한 경험들을 기업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색다른 경험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특이한 애도 오타쿠 같은 경험들을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업이 요구하는 경험이 색다른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답변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해 전만 해도 자소서, 지금도 물론 자소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소서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많이 접하게 되고요.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동아리 회장이 이렇게 많구나. 전부 다 동아리 회장이에요. 자기가 뭐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뭐라고요? 팀원 간의 어떤 불협화음을 갈등해서. 회장이 내가 중재를 해서 우리 팀은 굉장히 잘 된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동아리 하나에 회장이 한 4-5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원이 없는 다회장이었던 그런 동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경험에 대한 특별한 경험, 특이한 경험에 대한 뭐라고 획일화? 이것 또한 평준화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선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시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겪었던 가장 특이한 색다른 경험의 자기소개서는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이 동생을 업고 두만강에 맨발로 걸었던 이런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이한 경험은 기업에서 바라는 경험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본인이 대학교 생활을 평탄하게 보내면서 그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써주길 원하는데 학생들은 특이한 색다른 경험에서 남과 다른 희소성 있는 경험을 원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잡는데 그건 진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포비아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공포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런 공포증 같은 것도 해소가 되고 또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학교 내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 동안 다니면서도 취업 관련된 부서가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에서는 특이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 대표님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학생들이 4학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서 직무와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이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기영 대표님께도 의견을 한번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북자께서 동생을 업고 두망을 넘었다는 이야기. 실제로 그 경험을 보고 있다면 눈물 없이는 볼 수 그렇죠. 없는 영화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만약에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과장이 되어 보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얘기하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경험이 자신의 구체적 역량과 지원하는 기업의 문화와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쓸 때 본인이 정말 드라마틱한 거를 포인트를 주고 싶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기승전결에 의해서 구조화된 방식으로 대신 담담한 어조로 제3인칭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가 아니고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잘 기술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넘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가. 초소에 지나갈 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제가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갔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담담한 어조로 기술을 한다면 그 특별한 그 경험도 꽤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데 네. 학생들한테 밤 늦은 시간에 자기소개서 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 쓰시면 감성적으로 네, 변하나요? 감성이 폭발해서 자기소개서가 이게 인간극장에 나오는 대본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기 그럴 수 있을 것 때문에 같아요. 네. 밤 늦은 시간에는 절대로 이런 자기소개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공포증 현재도 계속 학생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 자기소개서가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바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본을 낼 수가 없고 또 완성본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자체를 지원을 못하니까 합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계속 멀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이거는 빨리 극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이야기가 좀 마지막에 좀 화두로 올라왔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한 깨알 팁 아주 짧게 하나씩만 듣고 그래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물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이 시간 자체가 저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기소개서의 깨알 팁 짧게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먼저? 제가 짧게. 김성욱 대표님. 자, 4달러. 자, 이 대목 이 얘기 아십니까? 광고 아닌가요? 4달러 이게 뭐냐면 뭐 옛날에 그 야인시대란 드라마에 김영철 배우가 네. 대사로 썼던 걸 자기소개서에 모 기업에 제출해서 합격했던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거친 들판을 달려 우미관에서 가족들을 케어했던 것을 가지고 이 기업에서 저는 실현하겠습니다. 합격했죠. 자, 이거 기업들의 책임입니다. 잃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자기소개서에 기본만 갖추시고요. 너무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작가처럼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쓰면 좋을까요? 자, 어떤 얘기 쓰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선한 영향력 뭐 많이 들었던 선한 영향력? 저는 선한 영향력을 무슨 들으면 말인가요? 예.
막 기업의 뭐라 사회성을 그러냐면 강조하는 예. 그런 요즘 트렌드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기소개서 보면 10명 중에 3명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관 입장에서는 매일 듣게 되면 지루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 그래서 제가 뭐 유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소재냐면 지도 밖으로 행군한 경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힘들었지만, 자, 그럼 학생이 무슨 지도 밖으로 군인입니까? 행군합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뭐냐면 힘들었지만 이겨냈던 경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벌었을 때 어려웠던 경험, 아니면 잘생긴 친구를 이성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지만 울지 않았다, 이겨냈다. 이런 경험이 기업이 듣고 싶은 거지. 자꾸만 토익 올렸다, 학점 올렸다. 아까 말한 대로 4달러랑 똑같은 거고, 아니면 선악 영향력과 우리 기업은 똑같이 인지합니다. 우리 김기경 대표님의 팁 궁금해집니다. 자기소개서의 팁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10권이 넘는 장편 소설이지만 순삭의 시간에 읽으셨던 적 기억이 있으시죠? 무협지든 판타지 소설이든 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든 어땠습니까? 시간이 빨리 갔죠. 책이 재밌었죠? 짧죠. 네. 굉장히 짧죠. 네. 10권인데도. 자, 하루에도 수백 장씩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하는 인사당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한숨에 읽어지는 자기소개서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승전결이 있음으로 해서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순한 나열이 아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기승전결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컨텐츠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뭐 두 갈씩 뭐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자기소개서 두 갈씩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학원의 난립.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스펙을 추구하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평준화가 되고 또 다른 학원의 또 난립.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AI 면접.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온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업에서 지금 이 AI 면접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과연 AI 면접에 대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 전반적인 이야기 우리 김성욱 대표님 먼저 네. AI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이제 AI 면접이 코비드-19 때문에 일반화되고 있는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AI 면접도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뭐가 없을까요? 임상 데이터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지금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작년에 뭐 유명한 기업에서 AI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왜 도입했냐 그랬더니 재밌기도 하고 주변에서 권해서 한번 호기심에 해봤다 그랬는데 저한테 면접 딱 끝나고 한마디 했습니다. 띡띡띡. 이제 방송에 쓸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AI 면접 대세긴 하지만 보완은 많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그래요. 임상 데이터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는 그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하고 딥러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선생님께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취업준비생들의 AI 면접이 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취업준비생이 아닌 취업준비생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입장이라든지 또 처음으로 취업준비생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 AI 면접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AI 면접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지원자의 행동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지원자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 나빴을 때 지원자의 모습 하나로 또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AI 면접은 그런 게 없이 기계가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라던가 목소리라던가 또 말을 하는 멘트에 관련돼서 평가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AI 면접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질문과 답을 진행하는 거와 함께 게임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 같은 거를 배치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2018년부터 얻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P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의 합격, 불합격을 주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데이터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AI 면접을 보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응시생들에게 AI 면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번에 AI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도 있고요. AI 면접은 지금 한 14에서 15%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한 걸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AI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이다 혹은 불합격이다 결과를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AI 면접은 아직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면접을 보기 위한 하나의 자료 그리고 코로나 때문으로 면접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학생들을 이제 그러니까 구직자들을 우리 기업에 계속 취업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학생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 선생님 기계가 저 떨어뜨렸다고 하면 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AI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김성욱 대표님이랑 우리 주소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중에 하나인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김기경 대표님, 우리 면접 종류를 한번 좀 이제는 면접 종류를 좀 씌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또 깔끔하게 옷을 이렇게 입고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면접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스치듯 지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뭐 비대면 면접,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면접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AI 면접도 나오고 기존의 면접 방식도 나올 것이고 면접의 종류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좀 대체적인 추세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김기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부분은 다 MC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네. 거의 해당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법이 면접의 방식으로 앞으로 될 것 같고 과거에도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어느 정도 그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후보자를 갖다 놓고 가위바위보를 시켰던 회사도 있고요. 가위바위보요? 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어쨌든 그 레벨은 다 된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그게 과거에 그런 게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호프데이에서 이제 술 먹고 뭐 술 버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네, 면접 방법을 들었습니다. 썼던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최적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고 물론 면접이 다양화되는 건 되게 좋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면접이 다양화되고 글쓰기에 약한 사람들이 뭐 실제로 말을 하거나 웅변하는 거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표출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결국에는 그 면접의 다양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확실합니다. 뭔가요? 우리 기업에서 일 잘하고 문화에 잘 녹아들고 이질감이 없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AI 면접이든 비대면 비접촉 혹은 뭐 다양한 면접이 나온다고 해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 비대면 면접 혹은 뭐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 혹은 대면 면접 직접적인 면접 뭐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프 면접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호프데이. 그리고 또 합숙 면접도 있더라고요. 뭐 2박 3일 동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모아놓고 그냥 계속 관찰만 하고 있는 뭐 이런 면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접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어떤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직감적인 느낌. 느낌 얘기만 계속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AI는 사실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AI 면접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뭐 면접이 안 됐다.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나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서연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면접에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탄산수 같은 지원자 주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네. AI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를 요식업이라든가 식음료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미하는 탄산수는 톡톡 튀는 발랄함을 뜻했던 건데 AI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제조업 쪽에 지원하신 분이면 이 사람은 요식업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이래서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AI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대면 면접을 갔을 경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우리 조직에서 융화가 될까? 라는 면접관들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김성욱 대표님. 근데 AI 면접은 목소리 떨리면 불합격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취준생이 20대가 뭐 말을 잘합니까? 아나운서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대면 면접에서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목소리는 좀 떨려도 되지만 중요한 건 얘가 꺼끌까끌해도 우리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사람이 볼 수 있지만 AI 면접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전공이 흔들리면 낮은 점수를 준다라고 AI 유명 기업의 팀장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AI가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이지 그게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보조 도구로는 활용 가치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건 AI 면접이 아니라 AI 역량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게임도 하고 그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뷰 데이터가 날아가는 건데 웃긴 건 뭘까요? 모든 기업, 모든 직종이 거의 하나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만 갑니다. 기업과 산업이 다른데 그게 맞다라 그러면 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면접은 지금 학생들도 불안해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역량 심리 검사라고 지금 이해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뭐 최종의 단계의 합격과 불합격을 논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가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AI 면접은 합격 불합격을 당락짓는 요소는 아니라고 저도 그렇죠.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근데 결국 AI 면접은 크게 보면 빅데이터를 기반한 면접이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 개인들이 오랫동안 쌓았던 사소한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SNS 등에 아무렇지도 않게 써놓은 글씨라든지 사진, 영상,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게 해결이 된다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추적을 하거나 뭐 거기서 인상이나 교우 관계 예를 들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변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할 수 있고 찾아낼 수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학원을 다녀서 구체적인 것들을 배운다기보다는 평소에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AI 면접에 대응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보편화가 돼갖고 모든 기업에서 AI 면접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시간이 변하면서 분명히 발전을 할 것이고 이것이 좀 주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기업에서 요새 블라인드 면접을 좀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욱 대표님은 공기업을 주로 면접관으로 참여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기업마다의 특징이 있을 테니까 저희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으로서 각 기업마다의 특징적인 이야기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업들은 일반 기업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별하는 기준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필요 조건에 대한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팁을 주신다면 혼내지 마시고요. 네네. 팁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원래 오늘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요. 네, 재밌었습니다. 다시 네. 좀 해드리면, 자, 공기업이 말하는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치고 보는 면접 아닙니다. 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편견 요인이라는 블라인드를 치고 제거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본다라는 게 공기업에서 말하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편견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명, 부모님 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만 묻는다가 편견 요인을 제거한 블라인드 면접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거 묻지 마라 저거 묻지 마라 하니까 면접관들이 물어볼 게 없겠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관님들도 지금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만에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20년을 봐도 못 봅니다. 자, 한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 모르겠죠. 아직도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준들을 기업들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 학원이 날고 뛰어도 기업도 그만큼 진화하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게 꽃길이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뭐 합격 자소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자신감 있게 면접관님께 전달하시면 면접관 사람입니다. 들어보면 알거든요. 20대 논리에 쓰러질 40대는 없습니다. 40, 50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이 꽃길이니까 자신감 갖고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딴 데 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그 기업이 모든 거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나를 몰라주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5분 만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볼 방법이 수 있죠.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법만 이 시간에 한번 해주시죠. 자, 질문하는 건 뭐냐면 자, 질문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건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기소개 이거 공개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소개 내용 중에서 비논리적이거나 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더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20대 면접자는 흔들립니다. 거기에서 소스를 찾아내시는 거지. 제가 볼 때 그러면 5분 안에가 아니라 1분이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들을 기업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질문은 20대가 아니라 3, 40대도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외워온 질문 답변은요. 무조건 논리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를 외워오지 말라라는 것도 참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말 취업이 쉽지 않다는 생각 계속 듭니다. 자, 우리 주소연 선생님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전반적인 팁, 면접에 대한 팁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실한 답변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멘트 사용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시기 전에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 기업에 대한 정보 조사 3개월까지는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 등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가는 거. 요즘 면접은 그렇게 쉽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보셨을 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학생 지도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합격 자소서를 그냥 인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합격 자소서 뭐 취업 포털 사이트에 많이 예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쓴 합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력 사항이 뛰어나서 합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자소서가 인터넷에 합격 자소서로 떠돌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지금 면접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합격 자소서 함부로 복불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워낙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식 그 기업 하나에 대해서 이제 좀 파고들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확실한 건 어떤 회사를 가냐보다는 어떤 직군을 내가 선택하느냐가 확실히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생깁니다. 자, 우리 김기경 대표님도 면접에 있어서의 어떤 팁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 일 잘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IT 엔지니어를 뽑을 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 능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저도 경험을 많이 하지만 IT 엔지니어들 모든 분들의 말씀은 아닙니다. 대체로 무뚝뚝하고 시니컬합니다. 사실 IT는 시스템이고 그 기업의 요새는 혈관과 같이 핏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다 적용이 되는 곳인데 이 사람과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옵니다. 현업 담당자가. 무뚝뚝하고 시니컬하고 당연히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나중에 오세요라든지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답변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직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의사소통은요? 소통이죠. 소통과 근데 그걸 좀 더 친절하게 하면 어떨까요? 더 좋죠. 예. 면접을 볼 때 너무 당연한 것들을 하면 됩니다. 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터뷰를 간다면 그만한 프로그래밍 능력은 있다고 보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친절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저 같으면 뽑을 겁니다. 그런 준비들을 잘 하시고
자기만의 생각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이 포지션을 왜 뽑는지 이걸 잘 면밀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엔지니어들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실 서비스업입니다. 그 IT가 엄청나게 높은 스킬을 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서비스업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친절하고 의사소통 잘하는 것들을 좀 연습하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주 좋은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께 면접에 대한 팁까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혹은 궁금해하는 것들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이거는 우리 주세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블라인드 면접으로 신입들을 채용을 하고 봤더니 합격자가 스카이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글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을 했더니 정말로 스카이 출신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더 많이 뽑혔는지에 대한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궁금해지고요. 그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2019년 6월에 기사로 확인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스카이 출신자가 더 증가된 걸로 나왔고, 근데 그 이유는 필기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음 날 국가기관에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꼭 스카이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방대생도 많이 늘었다라는 이렇게 반박을 내기는 했지만 네. 현재 저희가 봤을 때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스카이의 선호 비율은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이름을 쓰지는 못하긴 하지만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성북구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무슨 대학인지 대충 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블라인드라고 볼 수 없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건 그러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평가가 잘못됐다,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소리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죠? 왜냐면은 자, 블라인드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학교에 대한 노출이 아예 안 돼야 그러니까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공기업들이 시행한 지 7년 됐는데요. 네네. 기업마다 달라요. 얘기 뭐냐면 NCS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네네.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데 네네. 7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업마다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어떤 기업은 지역을 넣는 데도 있고요. 어떤 공기업은 이름도 나옵니다. 원래 이름도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그런 기준들을 어떤 기재부나 인사혁신처에서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재량권을 준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말씀에 좀 동의하는데 네. 그거 저희가 이거를 틀렸다 말았다 그래 버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다음날 또 기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재량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게 제 얘기 뭐냐면 대다수란 개념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이름이 나오거나 지역 이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블라인드를 깨겠다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일단 과거형이니까 현재 진행형이 될지 미래형이 될지는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인데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약간 우회적으로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걸로 통해서 스카이를 알았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상의 내용은 이거 필기 어렵네요. 시험이 존재하는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SKY가 증가한 걸로 나왔기 그래요. 때문에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코비드지만 금융공기업 채용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스카이 애들이 합격한다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필기 시험을 잘 쳐서 합격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자, 저는 솔직히 학벌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접장에 와보면 논리력이 죄송하지만 이거 취준생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논리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의 차이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을 전달하는 과정이 면접관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걸 저희는 논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지 어떤 그 학력고사나 수능처럼 필기 시험에 대한 능력 차이는 지방대 학생들 엄청 공부 많이 합니다. 24시간 그 불 켜져 있는 도서관을 보면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 필기 시험으로 서울대 뭐 스카이가 뛰어나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장의 면접관으로 볼 때 논리력의 차이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능의 차이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측면으로 한마디 그래요? 보태면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블라인드 채용 제도 도입에 구직자, 인사 담당자들이 80% 이상 찬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결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는 인사 담당자가 알 수 있겠죠. 7% 정도가 도입을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보다도 그 직무 적합도라든지 조직 적응력 그리고 묻지마 지원의 확률이 줄어들어서 일단 인사 담당자들의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가 더 많다는 측면은 저는 두 분에서 말씀하신 게 동의를 합니다.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들이겠죠. 필기 난도가 높아져도 평균 이상의 점수가 네. 나오고 그리고 그런 필기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논리력이 굉장히 확보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면접 갔을 때 이런 게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저도 그 통계 자료 봤을 때 아까 그 주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그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 블라인드 채용의 양면이라는 컬럼을 기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겠느냐.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해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했는데 그거를 보지 않겠다. 내가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은 특히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석사 학위까지 하면서 전공에 대해서 전문성을 되게 높게 했고 또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써야지 이 연구자들 R&D 하시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 취지 자체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직군이나 혹은 직무에 따라서는 이 블라인드가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연구가 좀 하나 첨언해드리면 뭐 한땡 약품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경우는 자격 제한 요건에 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채용하는 기업들은 거의 공공기관입니다. 한땡 약품 같은 경우는 아예 연구개발의 석사 이상이라고 고지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구별하기 때문에 방금 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공기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얘기해주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 세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에게 줄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팁도 좋고요. 아니면 바라는 점도 좋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짧게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경 대표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본인들이 노력여에 갈 수 있고요. 그 준비라는 과정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갈등과 고난이 있어야 구국의 영웅이 생기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방향성을 가지고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주소연 선생님, 취준생에게 응원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혹시 대학생 여러분들 취업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소속에 있는 학교에 취업 관련된 전문기관의 선생님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전문가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도 요즘은 대학 일자리 센터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외부 분들도 상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취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까 전문기관을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문기관은 유료 학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욱 대표님, 우리 취업준비생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응원이 되는 말씀 꼭 이번엔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봄이죠. 자 꽃은 흔들려야 향기가 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분들은 본인이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용 전형관, 면접관을 흔들어야지 합격입니다. 그 소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그 꽃길을 갖고 면접관을 흔들으시면 여러분들 향기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작은 실패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입 꽉 깨물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취업 토크 콘서트 우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 이 산을 볼 때 이 숲보다는 산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좀 큰 그림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